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두 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투자의 대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주도주 판단의 핵심 요소인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님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주도주, 저번 방송 때는 2차 전지였는데 또 이번에는 어떤 주도주이고 이걸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한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도주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죠. 그쵸. 시장에는 이제 많고 많은 네. 별처럼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다른 것들이 다 가는데 못 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것들은 떼거리를 모아서 아주 줄기차게 잘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주도주를 사야만이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증권왕 제랄드 로브는요 무슨 말을 했었느냐 하면은 주도주를 잡지 않고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마 제시 리버모와 같은 전설적인 매매의 대가들도 늘 주도주를 잡아서 자기는 큰 수익을 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도주를 잡는다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주도주 판단의 핵심 요소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주도주를 판단하는데 핵심 요소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잘 해야만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들어본다고 하면은요. 첫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회사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 투자 기준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투자 기준,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회사의 미래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돼요. 네. 이 회사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미 죽은 그런 정태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패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의 미래 예측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현재와 과거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참 수익률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세상의 변화가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네. 미래 예측이 전혀 안 된다. 이 가치 투자의 최대 단점인데요. 이 미래 예측이 가능한 어떤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 기준이 뭐냐?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본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2차 전지 회사가 많아요. 그쵸. 특히 그중에서 양극재 회사 이렇게 한다면은 양극재 회사는 뭐 똑같이 양극재를 만드니까 진하게나 똑같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거나 그냥 싼 거 투자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양극재 회사가 있어도 그 양극재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면은 바로 거기에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기술 수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밀화학 분야의 고도의 기술 수준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럼 그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이게 바로 기업의 미래 성장을 담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캐치하는 것. 이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익 창출의 구조적 원천을 잘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나가는 비용, 즉 수익 대비 비용의 관계에 있어 갖고 우리가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고 하는 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한쪽이나 양쪽 다를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수익 창출의 구조적 원천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자동차 회사 중에서 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죠. 네. 그래서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뭐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뭐 여러 개 자동차 회사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왜 그럴까? 뭐 판매 대수도 적은데 이러면은 테슬라는 바로 이 수익 창출의 구조적 원천이 잘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가를 엄청나게 줄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 혹은 아주 단순한 모델을 갖고 막 찍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원가가 싸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매출은 굉장히 이것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잘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매출은 상당히 비싸게 좀 받으면서 올라가 있는데 반해서 이 비용은 철저히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였다. 그래서 오늘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 이 정도 되는데요. 일반 자동차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5%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다른 반도체. 애플, 네.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역시 갤럭시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하고 네. 이랬을 때 이익의 차이가 몇 배 나느냐? 최소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판매 대수는 삼성전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에 비하면은 이익을 10분의 1밖에 못 낸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겁니다. 물건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더 잘 만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게 수익 창출의 구조적 원천인 수익과 비용의 통제 분야에서 애플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거죠. 애플은 주로 보면 아이폰 품종이 한두 개밖에 없죠. 굉장히 단순하고요. 네. 그걸 폭스콘이라는 회사에다가 하청을 줘갖고 애플 같은 경우는 공장도 없어요. 그래서 하청을 줘서 설계만 자기들이 하고 디자인만 잘 한 다음에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가지 품종 혹은 두세 가지 모델 정도를 가지고 대량의 생산을 해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물건을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이걸 받아서 납품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싸죠. 원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들을 통합을 잘해서 단가는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높고 비용은 고도로 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수익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익 창출의 구조적 원천을 각 기업별로 잘 연구를 해보면은 똑같은 휴대폰을 파는데 왜 어떤 회사는 10배나 이익을 더 벌고 어떤 회사는 10분의 1밖에 이익을 못 버느냐. 또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왜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되고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되느냐. 그 차이를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수익 창출의 구조적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가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업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일반 가치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을 해봐라 이러면은 재무제표를 갖고 열심히 연구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매출액, 네, 영업이익, 뭐 순이익, 네. 그다음에 부채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자산이 얼마다, 자본 총계가 얼마다. 이래갖고 그걸 열심히 하고 막 하면은 어쩌면은 야 이거 분석 잘했으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샀는데 수익률이 형편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그래서 보통 보면 공인회계사들이 주식 투자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과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미래의 수익의 원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전혀 안 잡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런 네. 중요한 업의 본질, 가치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가와 비즈니스 모델의 관계가 어떠냐? 주가와 비즈니스 모델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업을 설립했을 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가 상승하죠. 기업 가치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물으면은 재무제표다. 이거 아니고요. 가치, 기업의 가치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러면은 뭐냐? 이랬을 때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이걸 좀 더 나가서 조금 강렬하게 얘기해 본다면은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기업 분석의 핵심에 대해서 투자 기준이라든가 핵심 본질이라든가 구조적 원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숙고를 해야만이 우리가 기업을 보는 눈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또 기업의 본질에 관해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한전이다 이러면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전은 전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익의 원천인 매출에 관해서 정부가 전기값을 갖다가 시장 원리에 맡겨놓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인의 표 같은 거, 국민의 인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값은 가능한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용의 통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전기를 만드는 생산 원가가 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 원가를 투입하는 데서 갖고 원가 요소의 변동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면 유가가 폭등한다, 석탄값이 폭등한다 이러면은 원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기료 값을 확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의 통제 때문에 마음껏 못 올린다. 이래 되니까 그거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유가가 굉장히 쌌을 때 이익 좀 많이 내는 거 보고 야 한전은 이익도 탄탄하게 내고 뭐 땅도 많고 재무 구조도 괜찮으니까 투자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의 본질, 그다음에 수익의 원천, 비용의 통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네. 우리가 숙고를 하고 알고 난 다음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모든 산업에서 모든 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첨단 기업이든지 아니면 식품 회사든지 아니면 은행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업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구조적 수익 창출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만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좀 잘 보이고요.
이 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서 우리가 기업을 보다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의 핵심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시대 정신을 반영한 네. 구조적인 고성장 산업의 주기에 진입했나 안 진입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첫 번째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제가 첫 번째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되는데요. 시대 정신에 뒤떨어졌다 혹은 동떨어졌다 이런 왕따 종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대 정신이 네.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자가고 있는데 네. 매연을 엄청 뿜어내는 석탄 이런 걸. 뭐 이런 네. 거 석탄 산업을 지금 한번 네. 해볼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대 정신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 정신이 가고자 하고 있는 것, 그쪽의 길에 맞추어서 우리가 종목이나 산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이제 또 시대 정신 반영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기는 것이긴 하지만 구조적 고성장 산업 주기에 진입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인수분해를 해보죠. 첫 번째가 구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이익을 내는데 일시적으로 이익은 팍 냈다가 갑자기 이익이 푹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은 구조적이지가 않죠. 그럼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성장 산업 주기에 들었나? 고성장 산업 주기에 들어가야지 주가가 크게 날 수가 있지요. 만일에 저성장 산업 주기에 접어들었다. 이러면은 크게 날 수가 대단히 없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참 이제 고성장 산업 주기에 들어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한두 개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성숙된 단계를 지난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업종 같은 거죠. 통신업종 같은 것은 이미 성숙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구조적 고성장 산업 주기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이런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구조적 고성장 산업으로 막 들어간다. 그래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 남짓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30%, 50%를 지나서 결국 80%, 90%까지 고성장이 어느 정도 쇠퇴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초기에 빨리 들어가야지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너무 빨리 들어가서 아직 개념 정립도 안 됐고 산업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뭐 재료빨로 확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폭락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같은 거죠. 메타버스를 한다 이래갖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다 이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주가가 막 몇 배씩 급등했지만 그다음에 메타버스 세상이 와도 돈을 별로 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업의 고성장 산업 주기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고성장 산업 주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징후로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에 의한 기대 매출 성장력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매출액의 성장, 즉 매출이 많이 늘어야지요. 수익이 많이 늘 수 있는 건데 매출액이 많이 늘려면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과 달라야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죠. 남하고 똑같으면 물건을 잘 팔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차별화의 포인트가 돼 있는 기업, 돼 있는 산업, 돼 있는 섹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뭐냐면은 원가 우위에 의한 기대 이익 성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는 가끔 가다가 헛소리도 하고 이러지만은 네. 참 천재구나. 대단히 탁월한 천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테슬라도 원가를 얼마나 잘 낮췄는지 맞아요. 영업이익률이 한 15% 이상이 되고요. 일반 자동차보다는 한 3배 높아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대단한 천재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공장을 하나도 안 가지면서 전부 하청을 다 줬다. 그리고 제품을 단일화했다.
그래서 비용을 전 세계에서 뽑아서 가장 좋은 부품인데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섭외를 해서 물건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엄청나게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천재들도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갖고 중요한 원가 구조에 관한 거, 원가 우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상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스페이스X라는 그런 우주 회사를 갖고 있죠. 뭐 다른 그 나사에서 그 우주 위성을 갖다 쏴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반해서 이 테슬라는 한 번 발사하고 나서 그냥 버리지를 않고 재활용 위성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위성을 갖다가 재활용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싸겠습니까? 네. 10분의 1 원가의 위성을 발사해갖고 수익성 있게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천재가 다 사업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천재인데 사업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거는 천재면서 사업가 기질이 탁월해서 원가 우위에 의한 기대 이익 성장력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직접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런 구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것을 반드시 깊이 숙고를 한다 하시면 투자를 하시면은 보다 정확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 판단 핵심 요소,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잘해야 한다 말해주시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분석의 이 수익 창출 원천 부분에서 테슬라는 애플 기업 계속 예시 주시면서 이런 투자법이 바탕되는 부분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의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전문가님이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요 네. 주도주의 공략과 매매 기법에 대해서 네. 요즘 뭐 사실 인공지능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봇 주식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급등락이 최근에 굉장히 심했죠. 네. 이런 변동하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될지 매매를 어떻게 될지 상당히 헷갈리시는 분이 참 많고 이러는데 이런 주도주에 대한 공략과 그다음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에서 다루었던 주도주에 대해서 이런 바탕으로 주도주 전략주, 시장 급등락 속에서 매매 기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드림 시큐리티이고요. 매수가 4,51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 양자 암호 관련 주인데 오늘은 1% 상승하면서 3,7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양자 암호 이슈가 어제부터 나오면서 이런 관련 테마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청자분께서 좀 오래 몰려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전번 아마 작년 네. 4,510원에 사셨으면은 작년 5월 정도 됐을 텐데
어떻게 귀신처럼 꼭대기에 딱 찍어 사셨네요. 네, 고점에. 네. 고점에 딱 찍어 사셨는데 지금 이제 꽤 올랐다가 오늘 또 음봉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네. 양자암호통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좋은 호재를 맞았고 실적도 참 좋습니다.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영업이익도 한 250억 되고요. 4년 연속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어제 이래서 거래량이 너무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음봉이 떨어져서 탄력이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엎으면서 물량이 너무 터져버렸기 때문에요. 일단 반등을 조금 줘서 한 4천 원 정도 언저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손절매를 조금 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실적 좋은 기업으로 여기에 좋은 뉴스까지 맞물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나와서 좀 상승 탄력은 현저히 줄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이 이탈을 해서 향후 상승은 좀 어렵게 보고 계시면서 반등 나오면 4,000원 구간에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철강 관련주 휴스틸입니다. 매수가 6,720원이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오늘도 1% 넘게 밀리면서 6,050원으로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휴스틸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경기 부양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많이 됐었는데 네,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양회에서 저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경제 성장률이 좀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고는 영 반대로 중국에서 거의 5% 경제 성장을 얘기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전혀 안 나왔어요. 네.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스틸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맞겠고요. 네. 일단 요거는 그래도 중국 관련뿐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여기에 관련돼서 강관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실적은 뭐 굉장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6,05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한 6,700원에서 한 10% 이상 빠졌는데요. 이번 아마 반등 줄 때 고점에서 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별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본전은 넘는 선에서 한 6,800원 정도 이런 선에서 익절 정도 수준에서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주가는 한 차례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쪽이 좀 사이드가 안 좋기 때문에요.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휴스틸에 대해서는 이 중국 관련 경기 부양은 큰 기대는 하지 말되 이 미국 관련 강관 재료는 좋게 봐주셨습니다. 또 휴스틸 자체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본전 넘는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해 보자로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인터지스입니다. 매수가 3,125원이고요. 비중이 15%인데 오늘 하락을 보였고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 주이기도 하고 좀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주로 알고 있는데 인터지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인터지스는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354억 정도 가고 이러는데 문제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중국 경기 침체 영향이다. 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실적은 굉장히 작년까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줄줄 흐르지? 신저가를 막 내잖아요.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영향이 앞으로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이건 항만 운송이나 네. 이런 데 관련되기 때문에 이쪽 사이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운임이라든가 전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반등 조금 주면은 바로 정리하고 손절을 조금 하고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크게 이익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마 내년 올해 아마 상반기 결산 실적 나오면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네.
인터지스는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앞으로의 실적을 좀 부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반등할 때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해보는 쪽으로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21,250원이고요. 비중이 10%이고 오늘 5% 크게 조정받으면서 19,670원으로 종가 형성했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건 참 분석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바이오 업종이죠. 네. 항체 치료제고 실적은 네. 볼 거 없지만은 염증 치료제 임상 1상을 호주에서 한다. 이 재료 갖고 이제 얼마나 갈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이 주식이 22,000원 정도, 22,000원, 3,000원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라면은 요런 22,000원 정도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소폭 흑자 내는 수준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임상의 결과가 아주 좋으면 한 단계 더 튈 수 있겠는데 그게 별로면은 주가가 또 실망해서 좀 내려갈 수가 있겠죠.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임상 통과 재료로 움직였지만 강력한 22,000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약수익으로 정리해 보자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소카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치 성장주로 소카를 길게 볼 종목으로 말해주셨고 또 연기금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전도 언급 주셨는데 좀 소카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서일까요? 네, 시장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좀 주도주 맥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도주들은 뭐 2차 전지나 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로봇이나 딱 네. 그거 아니면 못 가는 네. 그런 장이 전개되고 있어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 이런 형태의 가치주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그냥 한 두 달 이상 계속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오르다 말아버렸네요. 그러나 장기로 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다시 매수를 제가 말씀드린 가격 수준까지 와버려 갖고요. 좀 매력은 조금 떨어졌네요. 네. 떨어져서 이게 주도주를 잘 교체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조금 반등률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장기로 가져가면 이건 분명히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뭐 포트폴리오 비중이 크지 않는다면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카 이 유행 주도 테마에서 소외받고 있어서 주가의 상승 기지개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세 날 종목으로 이렇게 길게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월, 화, 수 급등세를 보이고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가파르게 정말 좋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설명 주셨는데 에코프로 HN 수익률 65%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이 에코프로 HN은 뭐처럼 제가 추천을 드려갖고 상한가를 한번 먹고 아니, 다른 종목도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내셨어요. 좀 더 올라가서 좀 네. 좋았는데요. 네.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런 2차 전지나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 요 테마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환경관리주인데 조금 또 주춤거리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기업은 참 좋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에코프로그룹이고 이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괜찮은 주식이다. 특히 주봉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주가가 옛날에 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네. 아직도 지금 6만 8천 원 수준이니까 고점 대비하면 엄청나게 싼 것이고요. 또 환경관리연주나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은 결국 유럽에서부터 앞으로 환경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대두될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코프로 H는 20만 원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런 저렴한 구간에 있습니다. 탄소 배출 등 친환경 부분은 앞으로도 산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여전히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역시 가치주로 수익률 25% 달성을 해서 지난주 전문가님께서 수익 매도 의견 해보고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길게 봐도 좋다 이런 이야기 주셨는데 KPF는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네, KPF도 실적은 참 좋은 주식이죠. 네. 이것도 참 좋은 주식인데 지금 실적 가치주들이 별로 인기를 좀 못 끌었어요. 네. 주가의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상한가 한번 먹었죠. 네. 먹었는데 그래서 일단 목표치에는 네. 애초에 말씀드린 목표치는 넘겼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빠졌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도 뭐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도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 장기로 가져도 좋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SBB 테크라고 하는 로봇주. 이 로봇 관련 굉장히 그 하모니 로봇 이래서 가속기를 갖다가 감속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가치도 있고 본 기업도 실적이 좋으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PF 실적 좋고 이 SBB테크 로봇 관련주 이런 주가 자본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길게 좋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3월 6일에 매수했던 3기 EV 매수가 21,900원인데요. 오늘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매수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 3기 EV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3기 EV는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죠. 네. 배터리 셀에 외부 충격을 보호하는 그런 부품을 갖다 생산하는 회사인데 어차피 배터리 셀이라든가 이런 쪽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은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고 또 고점에서부터는 많이 빠졌다가 살짝 반등 줬다가 조금 눌린 목인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서 가치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또 주가 수준도 굉장히 낮은 선에 있죠.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기 EV 최근 2차 전지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3기 EV 역시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 자체 실적이 좋고 기술력 있는 업체인 만큼 장기 보유로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7일에 매수했던 TI 동일입니다. 2차 전지 알루미늄박 제조 기업으로 전문가님께서 좀 증권가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28% 급등을 했고요. 종가도 1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TI 동일이 잘 갔습니다. 네. 네. 오늘 상한가 갔으면 좋았을 건데 네, 살짝 아쉽네요. 아주 살짝. 28%까지 갔죠. 네. 조금만 더 갔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 DI 동일이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말이죠. 네. 너무나 지나치게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주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상승률 1위였어요. 이게.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실적도 참 좋고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데 4년 연속 실적이 꾸준히 좋아요. 그러니까 팔 필요가 별로 없죠. 사실 오늘은 목표 가격이 넘겼습니다. 25,000원 전번에 목표 가격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26,500원 갔기 때문에 매도 네. 목표 가격을 넘겨버렸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안 파신 분들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뭐 목표 가격 파신 분들은 수익률 30% 가까이 내서 수익률 냈으면 됐을 거고요. 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도 한 10배 수준의 PBR 0.8배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실적은 좋아지는 기업은 맞습니다. 특히 라인 증설 때문에 2025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도 의견 주신 거죠? 그렇죠. 뭐 오늘 목표 가격을 넘겼기 때문에 네. 오늘 파신 분들은 뭐 다시 사라는 소리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갖고 있다면 그냥 더 네. 갖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DI 동일 유진투자증권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 오전장에서 코스피 상승률 1위 기업이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넘겼지만 아직 차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더 보유로 수익 챙겨봐도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0일에 매수했던 엠플러스입니다. 매수가 11,570원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12% 넘겼던 종목인데요. 엠플러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엠플러스는 맹 2차 전지 관련주죠.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요. 이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엠플러스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파우치형 이런 쪽에 그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요. 네. 파우치형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빠졌죠.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요. 염려할 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우치형은 이제 시작이죠. 2차 전지 시작 단계로서 앞으로 시장성은 굉장히 크고 시간이 갈수록 고성능의 어떤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파우치형으로 이제 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가 있다 보니까 요게 실적이 약간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적 안 좋았고요. 네. 올해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파우치형은 갈수록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질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엠플러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테마로 주가는 빠졌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파우치형 장비 회사로 앞으로의 성장성 좋고 실적도 올해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또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개 방송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네. 이제 주도주들이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에서 막 날뛰고 네. 주가도 뭐 이렇게 하루 올랐다가 하루 또 폭락했다가 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이러는데 이거 과연 끝난 것인지 또 앞으로 좀 조정받아 또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도주의 공략법, 그다음에 또 매매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 안에서 이런 주도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매매 기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이번 주에 대한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주 어떤 힌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번 주 종목은요. 네.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네. 제가 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의 세상의 흐름이요.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이제 일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번에는 이제 서비스나 협동 로봇 같은 이런 쪽 로봇들이 많이 이제 팔린다 이래서 그런 쪽의 주식들이 시세가 좀 났는데요. 이제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월급을 300만 원씩 줘도 일자리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을. 특히 생산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없다. 그렇게 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러 또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자리가 이제 심각하게 사람을 못 구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서비스 협동 로봇에서 좀 로봇 산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도 상당히 이제 챗 GPT 때문에 발전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공장이 자동화되려면 통신도 좀 발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잘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 시스템이 또 잘 장착이 돼서 이게 생산량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솔루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회사는 마침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이런 필요한 이런 토탈 솔루션을 갖다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다. 그러니까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는 무차입 수준의 굉장히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차입 수준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부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무려 4,000%에 달한다. 사실 유보율 4,000%에 달하는 기업은 많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솔루션, 소위 HMI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HMI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래서 네. 인간과 기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이러면 공장 자동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떤 공장에 들어가 봤을 때 사람은 별로 없고 공장이 기계로만 빙빙 돌아간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HM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인간이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의사소통이 리얼타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 공장에서 무슨 오류가 있는지 고장이 좀 나려고 하는지 물건이 몇 개가 생산되는지 수율이 몇 %인지 이런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에서 리얼타임으로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공장을 갖다가 제어를 하는데 네. 딱 봤을 때 현재 불량률이 현재 몇 개 나오고 있고 수율이 얼마 잡히고 있고 물건 하나를 생산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고 하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체적인 공장을 완전히 꿰뚫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공장 자동화,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죠. 네. 그냥 기계가 알아서 네. 물건을 갖다가 막 찍어내면서 그냥 이렇게 좀 찍어내 준다든가 이런 거는 네. 뭐 기계가 몇 개 찍어냈는지 뭐 잘 찍어냈는지 안 찍어냈는지 하자가 몇 개인지 이런 거는 또 모르잖아요. 네. 그건 또 사람의 손이 또 가서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즉각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의 끝판왕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쯤 가야만이 제대로 된 거다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도 대단히 좋고 무차입이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이런 시스템을 공급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무려 20%가 넘습니다. 29%이기 때문에요. 이런 회사는 좀 장기로 보유하셔도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썰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시대 정신,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인구 감소와 고용 인건비 증가하면서 공장 자동화 산업 재료와 함께 유보율 4,000%를 우량한 기업이고요. HMI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구축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전략적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이 진행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방송 직후 9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